맡아라라고 업무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네, 처음 들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회적 경제, 사회주의 경제가 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혹시 사회적 경제라는 말을 알고 계세요? 들어서 본 것 같습니다. 아, 네. 들어보셨으면 굉장히 사회 문제에 관해서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PBL 프로젝트 기반 학습 아까 오늘 똑똑한 학생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예, 그런 거 말씀을 드리고 그 PBL을 기반으로 해서 이 사회적 경제라는 것을 어떻게 접목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릴까 이렇게 고민을 해봤는데 저희가 그 사회적 경제 프로그램 진행한 걸 토대로 해서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넘어가지 않나요? 지금 안 넘어가나요? 아, 넘어갔어요? 네. 넘어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제가 이걸 오늘로 안 해놨는데 제게 아니어서 지금 이제 사회적 경제를 얘기하기 전에 첫 번째로 생각해볼 문제는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고 또 몸으로 가장 체험하고 있겠지만 지금 한국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이나 문제들이 있어요. 그걸 가장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를 해놓은 자료를 찾아왔는데 일단은 태어나서 여러분처럼 이렇게 대학 교육을 받고 자라기까지는 이런 문제들이 있죠. 출산율은 네, 제일 낮아요. 저희가 지금. 네, 그 다음에 어린이와 청소년 행복지수도 제일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4년마다 한 번씩 피사라는 걸 하는데 저희가 학업 성취율은 굉장히 높아요. 네, 상위권, 2, 3위권에 보통 올라가는데 네, 아이들의 학습 동기나 아니면 행복감이나 이런 건 최하위권에 거의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고등교육은 1위죠. 전문대학 이상 이수한 학생들이 거의 64%. 네, 평균은 OECD 평균은 한 39%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돼서는 성인이 돼서는 이제 여러분들 곧 취업의 문턱에 들어서야 될 텐데 걱정이 많으시죠. 네. 사회복지가 거의 OECD 최하위 수준이고요. 요거는 이제 사회복지와 관련된 기반 시설, 의료복지 이런 것들 다 포함한 거고요. 연간 노동시간은 OECD 최고 수준입니다. 요게 이제 조금 오래된 자료이긴 한데 지금 한국은 OECD보다 한 300시간 정도 더 일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조금 분위기가 많이 바뀌긴 했다고 해요. 주 52시간 근로제로 바뀌면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그 각 회사 차원에서 야근이나 이런 걸 줄이고 회식도 줄이고 좀 더 자기 생활을 갖게 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근로 환경도 굉장히 좀 열악한 편이죠. 환재 사망률이 제일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은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노인이 되겠죠. 네, 저희는 노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노인이 갖고 있는 가계부채가 굉장히 높아요. 소득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9년째 OECD 자살률 1위입니다. 네, 작년에도 1위 한 것 같아요. 노인 자살률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 빈곤율도 제일 높습니다. 네, 그 다음 네, 이런 자살률이나 노인 자살률도 저희가 굉장히 높은 그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들이 네, 뉴스에 이런 기사들이 실리면 밑에 항상 댓글로 달리는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헬조선이다. 네, 헬조선도 약간 한물 간말인 거죠? 요즘에 어떻게 표현하나요? 지옥? 지옥 불가능. 예? 지옥 불가능. 아, 지역구분들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새로운 용어를 알려주셔서. 지금 이제 국민 전체가
부서들이 우리나라가 정말 힘든 나라구나라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2016년 자료인데요. 그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국민대통합위원회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이 기관에서 한국의 사회 갈등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 그거를 이제 심층 진단을 한 자료입니다. 가장 눈여겨볼 만한 건 한국 사회가 어떤 사회라고 생각하나 했을 때 1등이 경쟁 사회라는 거였어요. 네. 여러분도 아까 제가 봤는데 이렇게 올라오셔서 저는 1등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물론 누구나 1등을 하고 싶죠. 근데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달려가면 1등은 한 명만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1등 뒤로 줄을 쫙 서게 되는 현상이 생기고 1등이 나오니까 당연히 꼴찌도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 꼴찌를 생각했을 때 내가 만약 1등이 아니라 꼴찌가 된다면 이 사회에서 어떤 기분일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될까? 라는 걸 여러분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양극화 사회, 학력 중심 사회, 불신 사회, 부패 사회, 과로,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말이 밑에 조금 나왔어요. 공동체 사회, 민주 사회, 공정 사회, 평등 사회,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위험 사회라는 말들이 나왔는데 이런 단어들을 봤을 때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말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들이 많죠. 여러분은 이 중에 이렇게 딱 와닿는 말이 있나요? 내가 생각했을 때 한국 사회는 어떤 사회다? 네? 조금 이제 한 번에 얘기하기는 사실은 힘들기는 해요. 그리고 부정적인 얘기를 우리가 입 밖으로 꺼냈을 때 한국은 좀 그렇죠.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네, 좀 너는 왜 사람이 이렇게 부정적이야? 라는 평가를 받게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보시면 8가지 강박 유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살아가면서 어떤 강박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불안이에요. 근데 불안을 넘어서서 강박적인 걸 갖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등학교 아이에게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이 성적 가지고 아무 대학이나 가갖고 취직할 수 있겠니? 라고 말합니다. 자, 엄마가 가지고 있는 건 아이가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까?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할까? 라는 불안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게 도를 지나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 아이는 이제 학원으로 밤 12시, 1시까지 내몰리고 새벽 4시까지 잠 못 자고 공부하고 이런 상태가 되겠죠. 강박적인 수준까지. 불안하지만 그 불안을 그냥 잘 넘기는 게 아니라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강박증을 가지게 되는 형태고요. 두 번째가 경쟁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경쟁을 넘어서서 이제는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필요를 넘어선 탈진입니다. 저도 사실은 교육청에 있으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는 건데 여러분도 이제 취업의 문을 딱 들어서게 돼서 직장을 가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어디까지 일을 해야 되나? 밤 11시, 12시까지 일을 해도 일이 끝나지 않는, 그리고 일이 끝나지 않았는데 회식을 하러 가야 된다든가 뭐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근데 과연 이게 옳은 건가? 그러면 개인은 계속해서 피로가 쌓이고 소진이 되고 나중에 결국은 탈진해서 뭔가 이 사회를 벗어나고 싶은 이런 욕구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지나친 좌절을 겪게 되면 그 좌절을 넘어서 힘을 얻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포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성장 과정에서 뭔가 내가 도전을 했을 때 실패를 하거나 이런 경험을 많이 해보셨죠? 자, 나는 한 번도 실패해본 적 없다.
있으신가요? 저는 여태까지 승승장구 한 번도 실패를 안 해봤어요. 없으시죠? 실패를 했을 때 기분은 어떤가요? 나쁘죠? 네, 그렇죠. 네. 사실은 요즘에 저는 이제 선생님이거든요. 원칙은. 그래서 그런 학생들의 심리나 이런 것들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런 좌절을 잘 겪어내는 훈련을 해야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생겨서 큰 일이 생겼을 때 그걸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좌절을 겪게 된 상황이 계속해서 주어지면 포기를 하게 되죠. 개인은. 그 다음에 사회 격차. 물론 격차가 생길 수 있어요. 단계별로 뭐 어떤 사회적 지위나 아니면 뭐 재산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격차가 생길 수는 있고 또 그런 격차들이 당연시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우리 사회 문제는 이 격차들 간의 단절인 거죠. 계층 사다리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위 계층에서 상위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일컫는 말로 계층 사다리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계층 사다리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나는 금수저, 나는 흑수저. 이게 바로 단절입니다. 나는 흑수저니까 이 힐조선에서 흑수저로 계속 살아가게 될 거야. 이게 계층 간의 단절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생기냐? 불만이 생기겠죠. 네. 나는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나도 똑같은 인간인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아무 일도 안 하고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팽팽 놀면서 월세를 받는데 나는 왜 하루에 12시간, 13시간 일해도 이렇게 쪼들리면서 살아야 되지? 자, 이게 계속 이어지면 사회에 대해서 원망이 생기겠죠. 처음에는 불만이었다가 원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원망은 항상 누가 있냐면 대상이 생겨요. 그 대상을 향해서 나중에 무언가 폭발하겠죠. 다음, 불신을 넘어선 반감. 못 믿겠어요, 일단. 남을 잘. 그게 불신이죠? 근데 불신이 지나치게 되면 그 대상에 대해서 반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저는 신문 기사에 실리는 댓글을 자주 보는 편인데,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연예인 기사나 뭐 이런 거에 실린 걸 봤는데 며칠 전에 엑소 첸이 결혼을 했더라고요. 예,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엑소 팬이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임신해서 개인이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댓글에 보니까 굉장히 안 좋은 댓글이 많이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수 있냐? 아이돌인 네가 뭐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나가 죽어라. 뭐 이렇게 그런 감정들 반감인 거죠. 내가 너를 믿었는데 나의 오빠였는데 이런 감정들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 사회 전체적으로도 분위기가 좋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갈등을 넘어선 단죄. 갈등은 누구나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팀별로 이렇게 프로젝트를 수행하시는 거죠. 팀 안에서 원만하게 우리는 사이가 너무 좋아요 하면서 문제가 한 번도 생긴 적이 없어요. 우리는 팀원들 간의 협력이 너무너무 잘 일어나요. 자, 손 드세요. 저기 한 팀 있네요. 두 팀. 네, 훌륭합니다. 물론 이런 희박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사실은 아까 10인 10색 얘기하셨죠. 사람은 다 다릅니다. 갈등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등을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 갈등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잘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갈등이 생기면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너는 벌 받아야 돼. 뭘로? 댓글로 막 씁니다. 이런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은 빨리 잡아서 쳐넣어야 돼. 네. 학교 폭력이나 이런 사태들이 일어나면 이제 아이들이
그 지금 촉법소년법이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보통 한 중학교 정도 되는 아이들이 굉장히 잔인한 폭력을 저지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좀 중립적인 입장이긴 한데 그 아주 극단적인 댓글들이 달리죠. 촉법소년법 폐지하고 어린 것들도 다 잡아 쳐넣어야 된다라는 글을 제가 읽었어요. 네. 조금만 잘못해도 죄를 벌해야 된다. 그 죄의 이면에 어떤 것이 있고 이 촉법소년법이 어떤 취지로 정해졌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죄졌으니까 들어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내가 아주 작은 잘못을 했을 때 누군가 나에게도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이 사회 분위기 전체가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우리가 옳은 것인가 라는 생각은 여러분이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이 하려는 사회공헌 활동에 우리나라가 이렇다는 걸 조금 파악을 하시고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육 얘기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는 굉장히 교육에 대한 요구도 높고, 네, 수요도 넘치고, 네, 문제들도 많이 제기하시고 지금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오늘 이렇게 개발하신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학교로 가서 적용을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떤 점을 조금 고려해 보시면 좋을까 생각을 해서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실에 가면 여러분 졸업하신 지가 좀 오래되셨나요? 네, 오래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여러분이 다니던 고등학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주로 중고등학교를 가게 되실 거라고 제가 전달을 받았거든요. 네, 이런 교실 좋죠? 네, 여러분이 다녔던 고등학교 교실 이런 모습이었어요. 선생님을 모두가 쳐다보고 있는 이렇게 집중하고 밝은 얼굴로 이런 교실에서 공부하셨나요? 네, 대부분 아니실 거예요. 이거죠. 네. 뭐 이건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네. 극단적이지 않나요? 네. 선생님 등 돌리고 판사하고 계시고요. 아이들 다 자고 있죠? 여러분은 여기에 오실 정도 수준이면 여기 유일하게 앉아하고 있는 이 학생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유일하게 앉아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다른 친구 다 자고? 네? 자고 있는 것 같다고요? 네. 그 자고는 있지만 애써 고개를 들고 있는 거, 이 노력이 보이지 않으세요? 네. 자, 지금 이제 조금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긴 했는데 이렇게 잠을 자는 학생이 사실은 교육계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예요. 이걸 저희가 해결해야겠다. 왜 학생들이 잠을 자게 되는가?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했죠. 아니 버르장머리 없게 어떻게 선생님이 수업하시는데 잠을 자? 라고 생각하시진 않으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 학생들이 이렇게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이유 잠은 죽어서 자랍니다. 네. 몰리는 거죠, 학생들이. 끝없는 경쟁에 1등 해야 되고 학원에 가서라도 공부를 보충해서 와야 되고 그러다 보면 학생들이 동기를 잃어버리고 사실 공부는 자기 스스로 하는 거죠. 동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고 싶은 마음. 근데 죽어서 자라고 하면 동기가 생기지 않겠죠.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학원 가서 앉아있고 밤늦게까지 학교 오면 졸리니까 잡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학생 중에도 이런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과연 어떻게 접근할 건가? 저희가 고민을 해서 그럼 이 학생들을 어떻게 깨울 것인가 라는 게 많은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요즘의 교육 철학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던 학교의 모습에서 한 번에 많이 바뀌진 않았지만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세요.
이 학생들이 이렇게 자는 건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 본인의 삶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라는 이유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삶이 곧 배움이 되는 그런 학교가 우리의 목표다라고 지금 활발한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이 이제 공부할 때의 모습은 이거였어요. 자, 교육은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앉아서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교육이 아니라 배움으로 넘어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 목표가 예전에는 교육 소비자였어요. 교육받는 사람. 잘 교육받는 사람을 만드는 게 교육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성취를 얻고 성적 1등 하고 이게 교육 목표였어요. 근데 우리는 알게 됐죠. 모두가 1등 할 수 없습니다. 한 방향으로 가면. 1등을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뭘까요? 다른 사람이랑 네, 경쟁을 안 하려면 각자 자기한테 맞는 다른 방향으로 달리면 됩니다. 그러면 누구나 1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육의 목표가 이제는 잘 교육받는 사람이 아니라 민주시민이에요. 우리 사회에서 본인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남의 아픔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의견을 주도할 수 있는 민주시민. 그리고 교육 과정도 지식 습득에 대한 공부가 아니라 개인의 성장입니다. 학생이 무엇을 배우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 다음 교육 방법은 옛날에는 혼자 공부했어요. 여러분 혼자 앉아서 공부한 적 많으시죠? 요즘에는 협동학습이 중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팀별로 같이 하는 거. 여러분도 지금 하시는 것처럼. 그 다음 학습 현장도 옛날에는 학교 가서 공부했죠. 이제 저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지역사회와 함께 공부하는 거. 지역사회에서 공부하고 지역사회의 인재를 학교로 끌어오고 또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움직임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행정인데요. 교육행정은 옛날에 교육부에서 교육과정을 일괄 확 내려줬어요. 그래서 교과서도 국정교과서도 저희도 아직 교과서대로 가르치면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똑같은 내용을 배웠죠. 그러면 똑같은 내용을 배우면 서울시에 있는 학생들은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교과서 만드는 분들이 다 어디 있냐면 서울에 있어요. 그러면 교과서의 내용이나 주제도 주로 어디를 중심으로 하게 될까요? 서울을 중심으로 하게 되겠죠. 그럼 저기 이제 세종시만 해도 그렇게 도시잖아요. 그런데 저기 경남, 산청, 군 이런 데 있는 학생들이 그런 도시의 모습을 보고 그걸 주제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면 잘 이해가 될까요? 걔는 높은 빌딩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잘 이해가 될까요?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국정의 좋은 점은 편리하다는 거, 모두가 평균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러긴 하지만 그런 단점이 있어요. 개개인이나 아니면 지역색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학생의 삶과 동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지방교육 자치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게 저희 이제 교육감 선거를 교육감이 선출직인 건 아시죠? 네. 선거하실 때, 투표하실 때, 국회의원 투표할 때 교육감도 선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아, 어떤 교육의 방향으로 이 사람이 나아갈 사람인지를 보고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학생의 삶을 반영한 배움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방향이 지금 저희의 방향이고요. 이제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아까 어떤 학생이 굉장히 똑똑하게 얘기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프로젝트 기반 학습은
기존의 국정교과서에서 일괄적으로 주어지는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개별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찾습니다. 실생활에서 문제를 찾아요. 아까 어떤 팀에서 도시재생 하시는 팀 있더라고요. 자, 도시재생 팀이 찾은 문제는 뭐였을까요? 네, 얘기하시 곤란하시죠? 이렇게 질문을 갑자기 하면 네, 안 되는 걸 알면서 자, 도시재생 팀 아까 혹시 하신 분 맨 처음에 어느 팀이신가요? 아, 네. 혹시 그 제가 생각하는 방향이 조치원 쪽이 지금 너무 낙후돼서 이 재생하려는 그 흐름이 맞으신가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지금 사실은 세종시 문제점 중에 하나가 도시는 신도시는 굉장히 발전해 있는데 비해서 기존의 구도심이 굉장히 쇠락하고 인구가 어린 자녀층을 가진 인구가 계속해서 신도심 쪽으로 유입이 되고 이쪽은 낙후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죠. 네. 그런데 그 문제를 우리가 인식을 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해결 방법을 실천해 보는 것까지가 이 프로젝트 기반 학습입니다. 자, 이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여러분이 하실 때 주의할 점은 이 프로젝트 기반 학습은 교사가 중심이 아니에요. 교사가 중심이 아니라 학생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도 누가 찾아야 된다? 학생이 찾아야 된다. 그럼 교사는 뭐 하나요? 팔짱 끼고 지켜보나요? 할 일 없나요? 네, 그 얘기 조금 이따 할게요. 자, 학생이 찾고 학생이 해결 방법도 찾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실천합니다. 근데 학생 개개인이 하느냐? 힘들죠. 네, 팀별로 협동학습, 힘을 모아서 역할을 정해서 단계별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이 바로 기존의 교육을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배움이 일어나게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게 된 건 이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 학생 개개인별로 그 주제에 대한 학습도 일어날 수 있지만 팀을 협동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것들도 배움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희는 이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통해서 많은 수업들을 지금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리 사전에 자료를 조금 주셨더라고요. 네, 영어로 된 자료 읽느라 죽는 줄 알았네요. 네, 자, 그 PBL 단계가 거기 조금 이제 언급이 되어 있기도 했었는데, 제가 여기 지금 제시해드리는 거는 굉장히 그 PBL 중에 아주 압축적으로 단계를 표현해 놓은 거고요. 실제로 이제 뭐 수업을 진행하거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각각의 단계들이 조금 더 늘어나거나 조금 더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신경 없으시죠. 여기 조금 간단하게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를 제시하는 과정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시재생, 조치원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요. 조치원에 가봤더니 노인분밖에 없어요. 이쪽은 지금 신도시 쪽은 아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학교가 모자라가지고 다시 지어달라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학교가 없어지게 생겼어요. 예, 학생들이 줄어들면 학교가 없애버리거든요. 그러면 학교가 없어지면 오고 싶은 학부모님도 이후로는 영원히 올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 또 노인 문제 심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노인 실업, 수익이 있어야 되는데 빈곤, 그다음에 그런 노인 복지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또 여러분이 세종시에 지금 조금 오래 있어 보셨죠? 그래도 한 1년 넘게 있어 보셨죠? 세종시 문제다 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아, 공부하느라 너무 바쁘셨군요. 네, 네 맞아요. 너무 바쁘시죠? 네. 자,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보는 눈을 키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재활용이 문제다. 쓰레기가 쌓여있네? 이거 안 받아가네? 왜 안 받아가지? 플라스틱을 안 받아준대.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플라스틱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고 있었다네? 아 그렇구나. 우리가 플라스틱을 수출하는 나라였구나. 네, 사실 굉장히 수치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그런 사회 문제들에 여러분이 조금 보는 눈을 키우셔야 해요. 아주 작은 현상들도 사실은 굉장히 큰 사회 문제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파악하는 것. 지금 여러분이 하신 아이디어 톤 대회가 바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주제들 되게 참 좋더라고요. 자, 근데 문제를 파악했으면 우리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을까? 네, 그 문제를 싹 해결하려면 네, 정치하러 가야죠. 예, 조치원이 납부된 학교 세우는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어! 학교를 내가 세우겠어! 하면 뭐 해야 돼요? 예, 교육감 선거에 나가면 됩니다. 네,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차원에서 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방법들을 찾는 거예요. 협동이죠. 이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난다면 우리 사회 전체가 바뀌지 않을까 라는 게 이런 사회 혁신을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고 우리 차원에서 해결하는 과정. 네, 그게 바로 첫 번째 문제 제시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과제 수행입니다. 그럼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내가 나름 만들었다면 그걸 해봐야겠죠. 근데 혼자 하느냐? 아니죠. 계획 단계부터 팀원별로 역할을 주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다시 반영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각자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서 팀의 의견을 모으고 지금 여러분이 하신 팀별 과제가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결과를 정리합니다.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해결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아, 내가 노인복지에 관심이 있어서 노인분들을 찾아가서 내가 안마를 해드렸더니 노인분들이 좋아하셨다. 이런 거죠. 해결 방법을 해보고 결과를 정리합니다. 내가 노인복지에 관심이 많아서 가서 안마를 해드렸더니 뭐 이딴 거 필요 없는 일을 하냐? 라고 해서 망했다. 네, 이것도 결과입니다. 다 성공할 수 없죠. 그래서 그런 결과들이 그냥 결과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단계 발표 및 평가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도 지금 마지막인 거죠. 오늘 이제 발표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될 텐데 이 발표 및 평가의 중요한 점은 본인이 이 발표를 준비하고 또 다른 사람이 보는 한 걸 보는 과정을 통해서 성찰이 일어납니다. 아, 나는 과연 잘했는가? 아, 저 팀은 보니까 이런 방법도 사용했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네? 라는 걸 보는 거죠. 그게 바로 배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과정에서도 배우지만 남들이 하는 걸 보는 과정에서도 배우게 되는 거죠. 네. 크게 이렇게 저는 세 단계로 구분을 했는데요. 이 PBL은 사실은 아까 누가 이제 얘기했듯이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 어떤 해석에 따르는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기반으로 한 학습 뭐 이렇게도 지금 이제 많이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이 단계는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지만 학자들마다 굉장히 많이 세분화해 놓으신 분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조금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앞에 단계별로 사례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요 사례는 뭐냐면 저희가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여름방학에 작년에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캠프를 운영을 했습니다. 1박 2일로. 그래서 시간수로 따지면 한 이틀간 12시간 정도 진행한 캠프의 내용이고요.
요거는 이제 수업을 실제로 여러분이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아이들이 활동을 하는가를 좀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네, 제목은 사회적 경제 학교 협동조합 캠프고요. 혹시 협동조합 들어보셨죠? 네, 서울의회 협동조합, 농협 뭐 이런 다 협동조합이고요. 네, 그런 협동조합은 네, 너무 얘기가 길어서 생략하도록 하고 이 사회적 경제를 기반으로 한 학교 협동조합에 관련한 캠프를 저희가 주최를 했습니다. 저희 혼자서 한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사회적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그 여러 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사회적기업진흥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그리고 이제 이런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협동조합이 있어요. 그 세 군데서 손을 잡고 같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단계별로 먼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문제 제시 과정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합니다. 나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 라고 했던 것들을 평소에 어떤 것들이 있나 학생들에게서 끄집어냈어요. 나는 우리 학교 화장실에 아이들이 휴지를 너무 많이 풀어갖고 버리는 것 같아. 나는 미주 여성들이 너무 많은데 그 여성들의 문제가 지금 심각한 것 같아. 나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 이런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참고로 이 친구들은 사회적 경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이런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눈을 조금 키워놓은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제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문제 중에 우리가 어떤 걸 해결할 건가를 학습 목표로 잡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이 과제를 수행할 건가 계획서를 작성하는 모습들입니다. 대학에서도 포스트잇을 많이 쓰시나요? 예, 모든 활동 포스트잇 필수죠. 요즘에 포스트잇 공포증이라는 병도 있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뭐 저희가 그거 외에는 좀 가장 효과적인 대안을 찾지 못해서 쓰고 있긴 한데 여러분이 개발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포스트잇을 사용해서 학생들이 네, 의견을 모으고 또 그 중에 어떤 걸 할 건가 과제 수행 계획서도 정하고 이런 모습들입니다. 두 번째 이제 과제 수행 단계인데요. 저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개인이 먼저 찾고 그 다음에 그 의견들을 모아서 팀으로 다시 모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지금 사진이 약간 흘려서 보이지 않는데 생선뼈 토론 이런 거 혹시 해보셨나요? 이런 모습으로 진행됩니다. 개인의 의견을 각각의 가시에다가 붙여서 어떤 거를 유목화하고 분류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이런 토론 방식입니다. 네, 토론에 관심 있으시면 굉장히 이런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은 지금 주제를 출산을 희망하는 여성들은 많지만 우리가 출산율도 이렇게 낮은데 어떻게 하면 이 출산 희망 여성들을 도와줄 건가 라는 주제로 진행을 했습니다. 고등학생이 진행하는 주제치고 굉장히 거창하죠. 네, 학생들이 이렇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팀 토론 결과를 이런 식으로 생선뼈 가시에 이렇게 붙여서 정리를 했고요. 그 결과를 정리한 것을 가지고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이 사업체를 차렸어요. 이 출산 희망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체 이름도 아이노미 이렇게 정하고 중심 사업도 정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건가 또 주요 제품을 어떻게 만들 건가 주 고객을 어떻게 잡을 건가 조합원들 역할을 어떻게 분담할 건가 네 이렇게 이제 과제 수행 계획을 세우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업체를 나중에 가서 차릴 거니까 자기 아이디어를 도용하지 말아달라고 네, 여러 친구한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자, 이런 과정으로 이제 짧은 기간이지만 결과를 정리하고요.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 준비를 이렇게 했죠.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한 게 발표 및 평가였어요. 자, 이 친구들이 이렇게 앞에 나와서 발표를 진행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친구들은 뭐 할까요? 지금 열심히 듣고 쓰고 있는 거 이 친구들이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임팩트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300만 원의 돈을 줬어요. 예, 물론 돈을 준 건 아니고요. 네, 300만 원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내가 투자를 한다면 여러분이 발표한 기업 중에 어디를 할 거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 금액에 따라서 과연 그 기업이 얼마나 성공할 거냐를 지켜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발표할 때 저처럼 앞에서 혼자 떠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같이 저 기업은 가치가 있군, 아니면 저 기업은 사업의 실행성이 없어 라고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배움이 일어나죠.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단계별로는 이렇게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좋은 경험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돌아갔고요. 또 한 가지 더 이제 사례를 설명을 드리면, 여기는 이제 초등학교예요. 저기 을랑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고요. 시골에 있는 학교예요. 그런데 여기 선생님이 사회적 경제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동아리를 운영하셨는데 저희가 딱 100만 원 드렸거든요. 근데 이 100만 원을 가지고 학생들하고 봄부터 시작해서 농산물을 키우셨어요. 씨앗을 사가지고 농산물을 키웠죠. 이거는 이제 아까는 이틀에 걸친 단기 프로젝트고요. 이건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농산물을 해서 씨앗을 사서 키워서 농작물을 교육청에 팔러 왔어요. 그래서 1층에서 팔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물론 강매도 하고 그러긴 했지만 완판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수익금 30만 원을 냈어요. 이 수익금은 우리 지역의 불우이웃을 돕겠다라고 해서 기부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목표는 우리 지역의 불우이웃을 돕는 기금을 마련하는 거였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해서 저희가 학교 텃밭이 있으니 거기 농작물을 심어서 팔아봅시다 라고 한 겁니다. 문제 해결 기부였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꼭 거기에 매몰돼 있을 필요는 없어요.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가능한 거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저희 과장님이 물건을 강매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청국장도 팔고 표고버섯도 팔고 굉장히 많은 걸 팔았어요. 그날 돈 많이 벌어서 기분 엄청 좋고 짜장면 먹고 갔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계시는 분이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여러 가지 농작물을 했는데 비트, 콜라비 뭐 이런 것들도 다 재배를 하셨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어떤 점을 좀 주의를 해야 되는가라는 점이에요. 일단은 저는 이제 여러분이 뭔가 학교로 이렇게 가시게 되거나 이런 경우를 가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대상을 고려해서 프로젝트 주제나 여러 가지 진행을 고려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움은 학생들의 삶과 연결됐을 때 가장 잘 일어난다고 했죠. 예. 여고를 가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엑소 첼의 경우가 굉장히 잘 먹힐 수 있어요. 그렇겠죠? 엑소는 좀 한물 갔나요? 방탄이어야 되나요? BTS를 얘기하면 굉장히 잘 먹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고를 가서 좀 우리 뭐 이렇게 사회 문제, 너무 거시적인 문제를 한 번에 확 제시를 했을 때 좀 거부감이 들 수도 있고 학생들의 집중도나 흥미도가 뚝 떨어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권장하는 건 선생님이 주제를 실제로 정해서 가거나 제시하기보다는 학생들이 기존의 우리 사회의 문제들,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이끌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저는 학원을 대체 왜 12시까지 다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사교육이죠.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는 힘, 이걸 길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상이 어떤 대상인가를 잘 고려를 해서 주제를 이끌어내 주시는 것. 그리고 진행도
각각의 개성, 지역적인 특성이나 남자인가 여자인가 이거는 남녀 양성평등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개별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특성들을 고려해 주시면 좋다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저는 더 심했죠. 저는 한 20년 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니까. 근데 저희 때만 해도 선생님이 다 가르쳐 주죠. 지금도 그러나요? 선생님이 앞에서 수업하시고 뭐 다 받아 적고 아니면 자고. 그게 아까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죠. 네, 배움의 주인은 학생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학생. 바꿔 말하면 문제를 해결하고 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도 여러분인 거죠. 그리고 그 주체가 여러분이 만약에 가르치는 사람으로 학교로 들어갔을 때는 학생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점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받는 교육에 익숙해져 있어서 가끔 잊어요. 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정말 이거 거짓말 1도 안 못하고 도를 닦아야 됩니다. 이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특징은 학생이 주도적이라고 했죠.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일단 모두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모두가 시끄럽고 모두가 돌아다니고 이게 과연 교실을 내가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 건가? 라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참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믿고 기다려주시고 내가 너희를 믿고 있다는 걸 계속해서 주셔야 돼요. 네. 그 다음 아까 학생이 다 하는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저는 뭐하나? 난 가르치러 갔는데. 여러분이 하실 일은 든든한 조력자, 도와주는 사람, 가이드를 해주는 사람, 내가 길을 잃었을 때 물어보면 안내해주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럴 때가 있어요. 선생님 저희 지금 여기 싸움 났어요. 싸움 납니다. 아까 갈등 얘기했죠. 그러면 가서 갈등을 중재해 주시고 그럼 어느 지점에서 길을 잃었는가 체크해 주시고 그럼 다시 원래 길로 돌아갈 수 있게 안내해 주시고 그런 역할이 이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서의 교사 또는 프로젝트 리더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특별히 학교로 수업을 저는 안 들어갈 거예요 라고 하셔도 이런 프로젝트 리더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는 일반 직장을 가서도 그렇고 여러분이 한 번쯤 생각해 두시면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제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한 번에 이렇게 계속 한 것 같아요. 힘드시죠? 이제 혹시 지금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라는 아주 거시적인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정말 어떤가요? 라는 아주 실제적인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나 사회적 경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들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없으셔도 됩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네.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전이라 제가 목이 좀 아프네요. 죄송해요. 마무리를 하면서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아까 제가 저는 교육계에 있는 몸이고 또 여러분 같은 대학을 졸업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사실 사회적 경제라는 말, 사회적 가치라는 말도 들은 지는 1년밖에 안 됐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아까 우리 보셨죠? 헬조선? 네. 뭐라고? 네, 죄송해요. 기억이 안 나네요. 이걸 바꿀 수 있는 힘은 개인에게는 없어요. 사실은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지금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은 굉장히 제가 실제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보다 어렵고 힘들고 더 치열합니다. 근데
그 어려운 현실을 여러분이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내 몰라라 하시면 안 돼요. 나 몰라라 하시면 안 돼요. 힘은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 토론 대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적인 가치를 우리가 알고 모두가 다 사회 활동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사회 활동가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씩만 실천하셔도 훌륭한 사회 활동가가 되실 수 있어요. 저는 예를 들면 부끄럽지만 플라스틱 사용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장바구니를 항상 들고 다닙니다. 비닐과 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물론 급한 경우에는 살 때도 있죠. 그렇게 극단적인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가짐, 관심 이런 것들이 저는 사회를 바꾸는 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사회에 공헌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프로젝트로 협력해서 수행하고 이런 활동을 하시는 게 저는 참 보람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훌륭한 씨앗이 되는 사회 활동가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기대를 가지면서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